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김수연과 박영진 부부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귀촌했다. 푸른 상이슬게 자리 잡은 낡은 목조 주택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지난 도시에서의 사업 실패로 인한 씁쓸한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마당을 감싸는 상쾌한 흙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고요함을 선사했지만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수연은 이따금 창밖의 숲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후회를 되새기곤 했다. 집 주변을 탐색하던 수연과 영진의 눈에 낡은 집의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앉은 누렁이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 개는 털이 듬성듬성하고 여인 모습이었지만 부부를 향한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애정이 담겨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몽이라고 부르는 떠돌이 개였다. 몽이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수연과 영진에게는 먼저 다가와 꼬리를 흔들곤 했다. 수연은 처음에는 몽이를 외면하려 했지만 몽기가 밤마다 집 앞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키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몽이는 종종 숲에서 가져온 작은 들꽃이나 열매를 집 앞에 놓아두기도 했다. 영진이 실수로 마당의 낡은 우물에 결혼 반지를 떨어뜨렸을 때 몽이는 놀랍게도 그 반지를 물어다 영진의 손에 올려놓았다. 몽기의 헌신적인 행동에 수연은 녀석을 가족처럼 보살피기로 결심했다. 몽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개가 아닌 시골 생활의 유일한 위안이자 알 수 없는 과거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몽기에게는 한 가지 기이한 습관이 있었다. 녀석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 뒤편의 숲과 연결된 작은 수로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는 수로 옆에 있는 오래된 고목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거나 앞발로 흙을 파헤쳤다. 몽이는 흙먼지에 발톱이 닳아 피가 맺혔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감춰진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다. 때로는 낡은 금속 조각이나 깨진 돌멩이를 파내기도 했지만 녀석은 그것들을 힐끗 보고는 다시 흙 속에 묻어버렸다. 수연은 몽이가 단순한 습관적으로 땅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낡은 시골집은 수년 전 주인이 온 가족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뒤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전 주인이 야반 도주했거나 혹은 산에서 길을 잃고 사라졌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몽이가 파헤치던 곳은 전 주인의 집과 가장 가까운 숲의 경계선이었다. 어느 날 오후, 몽이는 평소처럼 고목 주변을 파헤치다 말고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녀석은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수로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때 낡은 트럭 한 대가 수로를 따라 숲길 안쪽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트럭 위에는 거친 인상의 남자 2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수로 주변을 수상하게 살피는 듯했다. 몽이는 그 남자들을 향해 맹렬히 지저댔다. 마치 그들이 어떤 위험을 품고 있음을 알리려는 듯했다. 남자들은 몽이의 짖음에 인상을 찌푸리더니 코웃음을 치고는 트럭을 돌려 사라졌다. 수연은 몽이의 행동 뒤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낡은 시골집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서서히 그들의 삶을 덮쳐오고 있었다. 시골집의 고요는 몽이의 끈질긴 울음소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밤마다 수로와 고목 주변을 맴돌며 지저대는 몽이는 수연과 영진의 신경을 날카롭게 갉아먹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의 혼령이 자신을 부르는 듯 섬뜩한 비명처럼 들렸다.
몽이는 분명히 이 집과 숲에 얽힌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영진은 몽이가 평소와 달리 현관문 앞에서 끈질기게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다. 몽이는 영진의 손에 들려있던 차 열쇠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영진은 출근을 위해 채 오르려 했지만 몽이는 그의 발 앞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차 열쇠를 향해 앞발을 뻗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것을 봐, 이걸 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몽이는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차 열쇠를 물었고 영진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의 꼬리는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기쁨이 아닌 어떤 절박함과 공포였다. 영진은 몽이의 행동에 당황했다. 몽이가 차 열쇠를 놓지 않으려 하자 영진은 힘으로 녀석을 떼어내려 했다. 그때 몽기가 영진의 바지가랑이를 강하게 물어뜯었다. 꽉 날카로운 송곳니가 바지를 찢고 그의 피부에 박혔다. 영진은 고통에 신음하며 몽이에게서 손을 놓았다. 몽이는 찢어진 바지가랑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입에 물고 숲을 향해 달아났다.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희미한 흙먼지가 금속 조각에도 묻어 있었다. 수현은 몽이의 행동에 경악했다. 몽이가 자신들을 공격하다니. 그녀는 몽이가 광견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몽이가 숲으로 달아나는 뒷모습을 보며 녀석의 눈빛에서 읽었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떠올렸다. 몽이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수연은 잠 못 이루고 몽이가 남긴 단서들을 곱씹었다. 영진의 바지에서 떨어진 금속 조각과 몽이가 달아난 숲의 방향. 수연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몽이의 이상 행동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편 영진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산림청에서 근무했던 박정우 과장을 떠올렸다. 박 과장은 은퇴 후 홀로 산에 살고 있었지만 과거 산림청에서 근무하며 산림 범죄를 추적했던 유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현에게 있어 유일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터였다. 수현은 박 과장에게 연락해 자신의 의심과 몽이가 보여준 단서들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수현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몽이의 기이한 행동과 금속 조각에 대한 묘사에 점차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직접 수현의 집으로 찾아와 몽이가 달아난 숲의 방향을 살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어두운 그림자에게 감지되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주변에 나타났던 건설사 대표 최민수 사장은 이 시골집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최 사장은 평소에도 몽이가 지저대는 수로와 고목 주변을 수상하게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몽이의 존재를 귀찮아했고 심지어 녀석을 해치려 위협하기도 했다. 최 사장은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최 사장은 수연에게 찾아와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김수연 씨, 이 시골집은 곧 제 소유가 될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호기심을 부리다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죠. 특히 그 멍청한 개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몽이가 차 열쇠를 물고 숲으로 달아난 것이 최 사장에게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몽이의 안전, 그리고 시골집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숲의 시면 속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시골집의 고요는 몽이의 끈질긴 울음소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영진의 바짓가랑이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과 몽기의 맹렬한 반응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몽기가 차 열쇠를 물고 숲으로 달아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연은 몽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은 몽이가 달아난 숲의 방향을 다시 살폈다. 몽이는 수로 주변의 고목 아래 녀석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흙을 파헤쳤다. 쓱 낡은 흙에서는 희미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수연은 직감했다. 몽이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녀석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수연은 몽이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몽이는 수연이 흙바닥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수연이 가지고 있던 낡은 차 열쇠를 툭툭 건드렸다. 차 열쇠에는 희미하게 스크래치가 나 있었는데 그 스크래치 위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수연은 몽기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도안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몽이는 다시 흙 묻은 발톱으로 차 열쇠에 그려진 기호 중 특정 기호를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기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수연과 영진은 몽이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낡은 차 열쇠에 숨겨진 비밀 지도를 해독했다. 드르륵 낡은 차 열쇠 속에 숨겨진 지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산속의 비밀 통로로 향하는 길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통로 입구 근처에 희미하게 전 주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도는 그들을 깊은 산속으로 이끌었다. 지도에는 오래된 광산터, 그리고 알 수 없는 맹수들의 서식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수연은 직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산속 통로가 아니었다. 이곳은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지옥의 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 주인의 실종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몽이는 수연과 영진이 지도를 확인하자마자 녀석의 코로지도 밑바닥을 툭툭 건드렸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종이 쪽지에는 전 주인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록이었다. 여보, 미안해요. 최민수 사장은 단순한 건설사 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는 산속에서 불법적으로 희귀 광물을 채굴하고 숲을 훼손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의 집을 탐내고 저의 연구를 악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나를 죽이려 했어요. 우리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최민수 사장이 우리를 살해하기 위해 꾸민 계획이었어요. 몽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몽이는 내가 숨긴 마지막 증거를 알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모든 것을 폭로해 주세요.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몽이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종이 쪽지는 전 주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수연은 경악했다. 전 주인의 실종은 단순한 야반도주나 사고가 아니었다. 최민수 사장이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전 주인을 살해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몽이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전 주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몽이가 차 열쇠를 물고 숲으로 달아났던 것은 그들을 최민수 사장의 위험에서 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수현은 몽이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수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전 주인의 억울한 죽음과 몽이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낡은 트럭 한 대가 그들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최민수 사장의 부하들이었다. 최민수 사장은 수연과 영진이 전 주인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수연과 영진을 감시하고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민수 사장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덮는 듯했다. 김수연 부부의 낡은 시골집은 이제 최민수 사장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영진의 바짓가랑이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과 몽이의 맹렬한 반응은 전 주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몽이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수연과 영진을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수연과 영진은 몽이가 가져다 준 금속 조각들과 전 주인의 고백록을 분석했다. 고백록에는 전 주인의 지질학적 연구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광산 지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영진은 전 주인의 노트와 몽이의 행동에서 최 사장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연 씨, 이 노트에 따르면 최민수 사장은 산림개발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희귀 광물을 불법적으로 채굴하고 숲을 훼손하고 마을 주민들을 속여 땅을 빼앗으려 했던 거죠.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초에 사장의 탐욕과 잔혹함에 경악했다. 몽이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노트를 응시했다. 녀석은 노트에 그려진 광산 지도 그림의 특정 지점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바로 전 주인이 실종된 집 뒤편의 고목 근처 깊숙한 곳.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비밀 광산 입구였다. 몽이는 녀석의 발톱으로 지도 속 광산 입구 지점을 긁으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강렬했다. 수현은 몽이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몽이는 단순히 전 주인의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전 주인의 실종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최 사장이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몽이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산의 깊은 곳, 즉 최 사장이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최 사장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수연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수연과 영진이 전 주인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최 사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다. 이봐, 김수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전 주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몽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 개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수현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다. 최 사장은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최 사장은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괴할 터였다.
그들은 이제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몽이는 수연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비밀 광산 입구에 숨겨진 최 사장의 비밀 아지트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광물 채굴 및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최 사장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전 주인이 광산에서 우연히 최 사장의 밀수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살해 차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다. 몽이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최 사장은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채굴한 광물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전 주인의 억울함은 물론 수많은 귀중한 광물들이 사라질 터였다. 그 순간 수연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비밀 광산 입구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산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몽이가 집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산림지도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최 사장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수연과 영진은 경악했다. 최 사장은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비밀 광산 입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전 주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최 사장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몽이는 수연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수연은 몽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전 주인의 명예, 몽이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시골집 뒤편의 산속에 숨겨진 비밀 광산 입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최민수 사장이 마지막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좁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수연은 영진 그리고 몽이와 함께 낡은 광산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다. 수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전 주인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몽이는 수연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비밀 광산 안은 좁고 어두웠다. 수연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몽이는 수연의 손에 있는 리드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광산 장비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수연은 몽이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최민수 사장의 비밀 아지트였다. 낡은 상자들과 불법 채굴된 광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곳에서 최민수 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수 사장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광물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최민수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지트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불법 채굴한 광물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수연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전 주인을 죽이고 이제는 산의 모든 것을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연은 몽이에게 속삭였다. 몽이야, 이제 때가 됐어. 그 순간 몽이가 수연의 품에서 벗어나 최민수 사장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아지트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몽이는 최민수 사장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최민수 사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몽이는 최민수 사장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최민수 사장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최민수 사장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최민수 사장의 부하들이 몽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몽이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몽이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최민수 사장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전 주인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몽이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몽기의 끈질긴 공격에 최민수 사장은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수현은 최민수 사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다. 젠장 내 가방을 내놔. 최민수 사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수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아지트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현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산속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최민수 사장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통로 입구를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민수 사장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최민수 사장은 아지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최민수 사장과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최민수 사장은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몽이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몽이는 수연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전 주인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수연은 몽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수연과 몽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산림청과 경찰 특공대가 최민수 사장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김수연 부부의 시골집 지하 아지트는 새벽에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광물들과 장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연은 몽이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영진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몽이는 수연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몽이가 찾아낸 고백록, 지하 아지트에서 발견된 불법 채굴 장비, 그리고 최민수 사장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횡령 및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고백록에는 최민수 사장이 전 주인을 살해하고 희귀 광물을 불법적으로 채굴하며 숲을 훼손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민수 사장은 전 주인의 실종을 단순한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광물 채굴, 산림 훼손, 증거 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전 주인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수연 부부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전 주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수연과 영진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다. 수현은 전 주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최민수 사장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몽이의 숲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몽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산림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산림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수연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전 주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정우 과장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는 산림청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수연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몽이의 숲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산림 생태계 보존과 윤리적인 산림 연구를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몽기가 가져온 고백록 사본과 녀석의 긁힌 자국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몽이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최민수 사장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전 주인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몽이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수연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수연은 몽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몽이는 수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수현은 이제 몽이가 차 열쇠를 물고 숲으로 달아났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들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전 주인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몽이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주인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수연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수연은 몽이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수연과 몽이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김수연과 박영진 부부 그리고 충견 몽이의 이야기는 낡은 시골집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최민수 사장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몽이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수현은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희망의 작가로, 영진은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남편으로, 그리고 몽이는 다란산을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김수현은 몽이의 숲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최민수 사장의 범죄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희귀 광물 채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는 데 주력했다. 또한 몽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산림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산림동물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산림범죄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수연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전 주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정우 과장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는 산림청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수연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몽이의 숲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산림 생태계 보존과 윤리적인 산림 연구를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몽이가 가져온 고백록 사본과 녀석의 긁힌 자국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몽이는 수연 부부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몽이는 시골집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수연은 매일 아침 몽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몽이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몽이는 수연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가을, 재단은 수연 부부의 시골집 마당에서 몽이의 숲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몽이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집을 찾아와 수연 부부와 몽이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수연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몽이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몽이는 수연 부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수연 부부는 몽이를 전 주인이 잠든 숲속 고목 아래 녀석이 그토록 파헤치던 바로 그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몽이가 가져왔던 금속 조각과 전 주인의 고백록 사본, 그리고 산을 지킨 영원한 수호견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수연 부부가 직접 심은 어린 나무 한 그루가 몽이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수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몽이의 숲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몽이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수현은 몽이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푸른 산맥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몽이야,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몽이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의 시골집은 이제 몽이의 집 박물관부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수연과 몽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시골 마을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몽이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수연 부부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산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수연 부부와 몽이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